다이어트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살이 빠집니다. 이게 무슨 쌀비 종교 같은 소리냐 라고 지금 초장에 들어오자마자 얘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식단 상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종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난으로 아직 아니세요? 실망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식단이 정설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약까지 끊고 저를 전적으로 따르시는 거거든요. 원래는 제가 식단 상담할 때 남자 회원을 안 받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사심을 가지고 접근하셨다가 식단은 관심도 없고 계속 카톡만 하려는 분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남자를 아예 안 받는 편인데,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받았어요. 꼭 고쳐드리고 싶어가지고 질병 개선을 위해서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달 동안 제가 라이브 방송하는 걸 지켜보고 제가 진짜로 점점 살 빼는 거를 보고서 저한테 등록해주신 감사한 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채식을 전파한 가장 유명한 사람도 안식일교예요. 종교죠. 정말 사람의 식행동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좋아하고 믿지 않으면은 바꾸기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진짜 종교, 정치, 식습관 이렇게 세 개는 제가 지금 우리 아빠도 못 바꿀 정도로, 저희 엄마는 제가 하라는 대로 지금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같이 5년째 하고 계신데 저희 아빠도 한순간에 못 바꿀 정도로 사람의 식행동을 정말 변화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을 정말로 설득하고 그런 변화 행동을 추구하는 거는 결국 사람에 대한 감정이거든요. 아무리 논리로 숫자로 이렇게 막 해봤자 사람들은 그래 니 잘났다 약간 이런 식이고, 믿는다고 해서 실천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논리 위주로 보다는 감정적으로 사람한테 호감을 사고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사람들이 따라하는구나, 이거를 저는 영양학을 1년 반을 넘게 알리면서 정말 절실히 깨달았어요. 한예슬님이나 아이유님 봤을 때 너무 예쁘고 따라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영양학적으로 뭐 엄청난 학위를 취득하신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한예슬 식단, 한고은 식단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식단을 따라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저도 외모를 열심히 가꾸고 매일매일 눈바디를 올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저를 또 좋게 봐주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유튜브 방향을 잘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10%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수많은 악플과 잘못된 정보들로 이미 좋게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혼동이 될까봐 오늘 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저에 대해서, 저라는 사람을 설명을 드리고 왜 저를 믿어도 될 것 같은지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 제가 말하는 식단, 이게 왜 진짜로 먹히는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보가 전혀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파트 2로 넘어가셔가지고 식단에 대한 역사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든 생활기록부에 꼭 남을 도와주는 거를 즐긴다, 긍정적이다, 열정적이다, 사교적이다,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게 진짜 빠지지 않고 써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5개를 다니고 중학교도 2개 다니고 매년 그렇게 담임선생님이 바뀌어서 새해마다 저를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써주신 모든 내용이 다 똑같이 그렇게 일괄되게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가식이 아니라 착한 척이 아니라 정말로 남을 도와줄 때 조금 행복을 느끼는 그런 성격이에요. MBTI 자체가 인간의 성격 모든 걸 대변할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지만, MBTI 테스트도 제가 진짜 환경이 어려울 때는 T도 나오고 했지만 계속 ENFJ, 남들을 도와주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끼리끼리 논다고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다들 머리가 꽃받치고 남 도와주는 거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성격이 좀 특이하다 싶었던 건, 회사에 가서 인재개발팀 대리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너는 너무 투명하게 모든 속이 드러나니까 사람을 대할 때 주의해라,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하실 만큼 정말 모든 게 투명하고 솔직한 성격입니다. 제 성격이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장점이자 단점이겠죠? 솔직하기도 하고 남들을 도와주는 거를 즐기다 보니까 대학교 때도 동아리가 봉사 동아리였고,
봉사를 대학교 다니면서도 한 200시간에서 300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160시간은 성북구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부에서 봉사를 했었는데, 여름방학 내내 남들은 훨씬 더 쓸모있는 곳에서 인턴을 하거나 할 텐데 저는 그 안에서 남들을 도와주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아침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건소에서 2달 동안 근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한부모 가정 어린이들한테 체육도 알려주고 독거노인 집을 방문하면서 영양상담도 해드리고, 아침 7시까지 친구들이랑 술 먹고도 감자 다 삶아가지고 그 뜨거운 거를 배낭에다가 메고 영양교육 캠페인을 열어서 노인분들한테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그런 거를 요리 실습하는 그런 것도 했었어요. 제가 2달 동안 보건소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을 때 처음에 우리과 학생들이 3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다들 일주일도 안 돼서 3일 만에 다 거기를 뛰쳐나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도와주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진짜 진심으로 그 마음에 봉사를 했었고, 한부모 가정 어린이들이 저한테 엄청난 애정을 줘가지고 제가 그 친구랑 유대감을 깊이 갖지 않으면 삐져가지고 와서 때리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저도 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했었고, 스스로도 너무 기뻤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격이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대학교 다녔을 때도 교수님들한테 예쁨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대학교 안에 식당을 차리기로 했었어요. 그때 학과 회의를 거쳐서 매니저로 저를 두겠다고 교수님들이 정하셨었고, 그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교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픈을 하지 못해서 외식 경영 교수님이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해서 대학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도 지금 한국인 대다수가 알고 있는 잘못된 영양학을 많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논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영양소가 작용하는 역할이라든가 탄수 대사를 할 때 어떠한 호르몬의 작용들, 그런 것 또한 물론 다 제게 남아있지만 영양학 책에서 케토 대사, 지방 대사는 마치 케톤산증과 혼용이 되어서 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 잘못되어서 표기가 되어 있었고, 지방 대사는 탄수화물 대사처럼 똑같은 대사 중에 하나고 케톤산증과 케토 대사는 완연히 다른 것인데 그게 마치 같은 것인 양 하면은 안 되는 것, 이렇게 한 페이지 정말 짤막하게 써있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은 죽는다? 그러면은 왜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고 왜 공복에 하는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좋을까요? 간 안에 있는 글리코겐을 다 태워서 시작하게 되는 게 지방 대사인데, 그 지방 대사가 정말 안 좋다면은 계속 우리는 탄수화물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왜 간 안에 있는 글리코겐을 다 쓰려고 하고 왜 간헐적 단식에 이점이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케토 대사에 훨씬 익숙한 몸이에요. 태아는 탄수화물이 아닌 케토 대사를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케토가 높으면 위험하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데, 성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열심히 해봤자 혈중 케톤을 측정을 했을 때 1에서 2 정도의 케톤 몰 농도를 넘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태아 같은 경우는 혈액의 케톤 농도가 3.5몰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아기는 벌써 케톤산증에 걸려서 죽었어야 하잖아요. 왜 근데 지방 대사를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왜 우리는 탄수화물 대사가 아닌 지방 대사를 무조건 공부해야 하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오히려 다른 분들보다 더 반발감이 거셌던 것 같아요. 책에서 6년 동안 그럼 배운 건 뭐지? 내가 배운 건 다 헛건가? 내 6년은? 내 등록금은? 내 시간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반성을 해보니까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학점을 따기에 급급했고 학교에서 알려준 대로 책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공부를 했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통계를 찾아보고 제가 숫자를 찾아보고 능동적으로 공부한 경험이 없어요. 그냥 알려주는 대로 외우고 공부했을 뿐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 세계 안에서 매몰된 채로 잘못된 시작점과 가설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조금 더 세게 말하는 경향도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당시에 제 영양학을 가르쳐주시는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양학회 학회장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막 기쁘고 신이 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 교수님이 나한테 영양학을 알려주는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높은 영양학계에서 가장 권위 높으신 분이라니, 이런 게 너무
너무 진짜 감사하고 그런 분한테 제가 영양학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상당한 행운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안 거는 제일 처음은 2016년 지방의 누명이라는 MBC 스페셜을 보고 난 이후인데요. 그때 사례자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고 하는 걸 보고 제가 그 당시 이 세상에 진짜 모든 다이어트를 해봤거든요.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대식가라서 엄청나게 먹고 그 다음에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굶으면서 3, 4일을 굶으면서 줄넘기를 막 1000개씩 하고 매일매일 10,000개씩 하고 막 술자리 부르면은 신나가지고 미친듯이 먹다가 갑자기 일주일씩 잠수 타면서 60kg 넘는 게 여자야? 이러면서 스스로 저를 막 학대하고 그렇게 먹고 굶고 하면서 여러 다이어트,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어요. 심지어 가장 그때 유명하다고 하는 덴마크 다이어트를 해봤는데도 그때도 0.1kg? 뭐 진짜 아예 안 빠지는 거예요, 살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하도 굶고 폭식하고를 너무 반복해서 인슐린 저항증이 크게 생겼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공부를 해보고 싶고 마지막 단 하나 내가 안 해본 새로운 다이어트인데 효과가 엄청나다고 하니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여쭤봤죠. 교수님 저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야 그거 하면은 막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의학계랑 영양학계에서 안 그래도 이번에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건강에 너무 위험한 거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분을 너무 믿고 따르기 때문에 절대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대학원 다니면서 계속 양 조절 다이어트만 하고 편의점 음식 칼로리만 맞춰가면서 편의점 음식 먹고 배달 음식 먹고 하면서 엄청나게 병들고 엄청나게 살찌고 못생겨지는 2년을 보냈었죠. 그러다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시작하게 된 거는 2018년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부터인데 제가 입사를 하게 됐을 때예요. 식품연구원이라는 직무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완전 개꿀이네. 나는 식품 공부 맨날 하고 싶어. 왜냐면 칼로리에 맞춰서 식단을 짜도 내가 누군가한테 식단을 짜줘도 이게 잘 맞지 않는데 내가 뭔가 지식이 부족한 거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학사 다닐 때까지는 정말 내가 똑똑하다, 이 학문을 다 배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석사를 하면서 와 나는 진짜 똥멍청이었구나. 사람은 계속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됐고 그 후로도 계속 공부하고 싶은 습관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 직무를 보자마자 공부도 하는데 돈도 준다고? 어떻게 이런 직업이 다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입사 지원을 했죠. 사실은 대학원을 졸업하고서 마음도 많이 아팠고 몸도 많이 아팠고 바로 취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해외여행을 한 1년 정도 돌아다니고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살도 좀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내가 건강해졌었을 때 입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 직업만큼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거 한 개를 썼어요. 이제 또 이거를 직무 지원을 이렇게 썼는데 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탄탄대로로 다 붙고 1차 면접까지 가서 그때 이제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시게 될 분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 하나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납득이 잘 안 되시는 이유가 회사는 원래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데 애는 그냥 공부도 하고 연구원만 하면서 그러면서 월급을 받는다? 조금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CSR 활동의 일부로 올바른 식단 연구회라는 직무로 어떤 친구가 근무를 하면서 영양교육 같은 것도 다니고 하면서 회사의 이미지를 업 시키려고 그 직무를 뽑으려고 했었던 거라서 막 그렇게 급한 자리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냥 공석으로 그냥 직무는 이제 구한다고 하면서 급하지 않으니까 공석으로 놔둬 있던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 하나만 이제 임원 면접을 가도 떨어져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하니까 1차 면접 끝나고 나서 지방의 누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2차 면접, 임원 면접에 한번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 정말 작은 회사 아니었거든요. 큰 회사였어요. 대기업 계열사고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커다란 회사인데 비즈니스 유닛도 3개나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이사님들이 참여하는 엄청 높은 임원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그 기간을 남기고 그 다이어트를 직접 해봤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체지방만 5kg가 빠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운동까지 했었을 때니까 감량이 진짜 엄청났던 거죠.
1차 면접 봤었을 때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여가지고 68kg로 탄수화물 많이 먹고 막 띵띵하게 부어있고 이랬는데 2주 만에 애가 체지방만 5kg를 막 엄청나게 뺏어오니까 그 인바디까지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빼봤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식단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진심으로 알았고 이 업무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취업이 됐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너무 즐겁게 일하다 보니까 45주년 최초로 1년 반 만에 대리로 진급을 해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식품 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동기들보다도 2년이나 진급이 빨랐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뒀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 안에서 제가 결국 할 수 있다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당시 저희 회사가 식품 업계 중에 엄청 또 큰 거다 보니까 이제 든든한 뒷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좋은 식단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아직 연구적으로 뭐 쌓인 논문이라든가 이런 게 잘 없으니까 엄청 유명한 영양학계에서 유명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같이 캠페인을 열고 우리 회사를 명성을 드높이면서 좋은 영양학 정보를 알려주고 싶고 그런 욕망이 엄청나게 컸었어요. 그런데 협업을 해주신다는 국내 식품영양학 교수님이 진짜 하나도 없었고 유명하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더욱 섭외가 어렵더라고요. 친분으로 비벼도 안 되고 어떻게 돈으로 비벼도 안 되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 유명한 사람들 말만 믿고 저는 국민대학교 나왔는데 국민대학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서 서울대 아니잖아, 연고대 아니잖아 이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누군가 유명하고 저명하신 분들을 꼭 초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여태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연구 논문을 전적으로 부정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었겠죠.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러면 영양학회에서 쫓겨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친분이 있는 교수님들한테는 제가 부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영양학의 날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내 가장 큰 영양학회 여러 개가 모여서 그날의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명함도 드리고 명함도 받고 또 초빙을 해가지고 여러 캠페인을 열어보려고 거기를 참여하게 된 건데 그때 어떤 작은 학회에서 가장 큰 학회 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 트렌드에 맞춰서 탄수화물 적게 먹는 것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좌장님께서 그런 말 하니까 지금 땡땡땡 농민들처럼 농민들이 굶어 죽는 거다. 우리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김치가 어떻게 보면은 건강식이 아니다. 사람들이 김치가 건강식이다 하니까 이 한국에 대한 K 자부심으로 김치를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해서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김치도 양을 적당히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랬더니 그 좌장님께서 또 나 지금 김치 관련 과제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정말 적구나라는 생각과 무력감을 느끼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지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뭐 회사 내부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무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더 싫어지는 거예요. 나는 역시 사람을 도와줄 때 행복을 느끼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를 해야겠다 해서 정보성 전달 채널을 5개월 정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퇴사하고 완전 마이너스 통장 최대로 땡겨가지고 유튜브를 하는데 저탄고지, 지금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예요. 저탄고지, 키토제닉, 제가 아는 카니보 이런 건 아무도 모르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어떻게 검색을 해야 저를 찾아오던지 말던지 할 텐데 2020년에는 더더욱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유튜브가 5개월째 맨날 지지부진 구독자가 막 몇백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처럼 재밌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막 회로가 어떻고 TCA가 어떻고 케톤체가 몇 개가 이런 내용들의 영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보죠. 계속 헛고생만 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튜브가 아니고 아프리카를 하기 시작했어요.
먹방을 하면서 먹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먹으면 살이 안 쪄요 라고 알려주기도 했고 영양학 자체를 상담을 해주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진짜 별풍선을 한 달에 막 10만 원, 20만 원 뭐 많아봤자 영양학 방송할 때는 100만 원도 안 되게 받을 정도로 정말 돈도 못 받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양학 방송을 거의 1년 가까이 했었어요. 돈도 못 버는데. 왜냐면 그게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거든요. 당시 수입은 퇴사할 때 끌어다 쓴 엄청난 빚, 그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주식이랑 비트코인을 엄청 크게 굴리면서 그걸로 생활자금을 마련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별풍선 같은 거 준다고 해도 아 됐다 그냥 고기나 사 먹어라 이렇게 하고 말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시청자 중에 2달 동안 18kg를 뺀 친구도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저한테 5만 원도 후원을 해주지를 않았고 제가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3달 동안 33kg를 빼주신 분도 저한테 너무 고맙긴 한데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제 방송국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게시글 같은 것도 정리해서 올려주고 33kg나 뺐으면 어떻게 보면 반 베테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소통이 잘 안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키토제닉이라든가 저탄고지 식단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제 몸을 찌웠다 뺐다 여러 가지도 해보고 먹방도 해보고 뭐 푸드파이트도 해보고 음식 쪽으로는 결국 유명해지기가 힘들길래 합동방송 쪽을 많이 했어요. 저보다 유명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못해도 5kg, 많으면 8kg 이렇게 빼주는 그런 다이어트 합방 그런 거를 많이 했었죠. 그때도 진짜 사람들 이 이미지를 많이 망치기도 했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너무 못생겼다느니 막 10대지라느니 이모년 뭐 별의별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죄가 성립된 분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악플과 막 희롱들을 많이 받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식단을 좀 알릴 수 있다는 게 기뻐가지고 열심히 방송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유명해져야 누군가 하나라도 나로 인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겠지. 내가 어떤 방송을 하더라도 점잖게 방송을 해서 영양학 강의를 했을 때 1명, 2명밖에 안 보는 것보다는 100명, 1000명이 봤었을 때 그래도 그중에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이 한 100명이라도 있으면 10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전달력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이미지를 아무리 말아먹든 뭐 시청자들이 저한테 뭐 희롱을 하든 조롱을 하든 그런 것도 상관이 없었고 심지어 제가 엄삼룡님이라는 분한테 가가지고 거의 24시간 방송을 함께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비트코인을 차트를 못 보고 저는 단타충인데 차트를 못 보고 판매를 못 했더니 하루 만에 8천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진짜 제가 잡주를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친한 BJ가 야, 니 어찌 사노? 내였으면 벌써 자살했디? 막 이렇게 말하는 친한 BJ도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돈에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내가 생활비를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했던 거지 돈만 진짜 좋아했었으면은 하루 종일 그때 가가지고 다이어트 상담해주면서 욕 먹으면서 뭐 돈도 못 받을 때보다 집안에서 하루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비트코인으로 돈 벌 수가 있는데 계속 비트코인만 붙잡고 했었겠죠. 근데 그때 하루 이틀 만에 폭락이 내려앉으면서 7, 8천만 원이 사라졌을 때도 저는 그냥 제가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저로 인해서 이 식단을 알게 된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쁜 기간이었어요. 저는 사실 돈이 아무리 없어도 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돈 욕심이 잘 없어서 그냥 저 먹고 살 돈만 있으면 되겠다. 남들 도와주는 거가 더 행복하다. 이 정도의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다 날아가고 나한테 남은 거는 빚밖에 없는데 뭐 어쩌겠어요. 갚아야지. 내가 날린 거. 그래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부모님한테 진짜 너무 좋지 않은 누명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돈이 엄청나게 크게 날아가는 상황이 뭐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영양학이고 나발이고 남 돕는 게 즐겁고 나발이고 우리 부모님조차 나를 평생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조차 내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남을 도와주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자만이고 사치고 약간 연병 떠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너한테 평생 잘해준 부모님한테는 도움 하나 못 주면서 뭘 자꾸 남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나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스스로. 그래서 아프리카랑 이런 걸 하면서 역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도 야 너 정도 외모고 몸매면은 역캠하면 돈 많이 벌 텐데 왜 이상한 영양학 같은 거 먹방 쿡방 하고 있냐 역캠 해라 이런 BJ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고
그렇게 역행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나도 작정하고 해보면은 돈 꽤나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돈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행을 했었어요. 그때도 성격이 워낙 진솔하다 보니까 무슨 뭐 사심을 이용해가지고 돈 이렇게 뜯고 그런 거는 진짜 상상도 하지 못했고 약간 단톡방처럼 하루 마감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 방은 그리고 절반 정도가 여자 시청자였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맨날 저 놀리고 같이 웃고 떠들고 같이 제가 뭐 술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는데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벌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 달 12월에는 또 1,000만 원 정도의 후원을 받았어요. 하루 3시간 일을 하면서 환전하면은 수수료가 반이나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3시간 일하면서 주 5일, 주 4일 정도밖에 방송을 안 하는데 500만 원 벌고 지금은 식단 상담 진짜 하루 종일 모든 회원님들 미친 듯이 신경 쓰면서 10명 정도 케어를 하는데 한 명당 45만 원 받아서 45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진짜 하루에 2시간, 4시간 자면서 식단 상담 해가지고 3시간 일할 때보다 노동력은 엄청나게 드는데 돈은 덜 벌어요. 제가 돈을 벌려고 식단을 계속 알려주고 내 식단이 맞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돈 벌 수 있는 길은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인스타 헤비 팔로워다 보니까 공동구매 요청도 정말 많이 왔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 인스타 지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은 유튜브를 엄청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럴 정도의 에너지가 없어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인스타로도 사람들한테 영양 정보를 많이 알려주려고 인스타를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에도 여자 팬층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됐었고 팔로워가 한 10,000명쯤 됐을 때부터 MCN 같은 데서 연락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본인은 여성 팔로워가 진짜 많다. 이렇게 비율이 좋고 30대 여성들이 팔로잉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이렇게 건강한 계정은 정말 찾기가 어렵다라고 MCN 자체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제가 10,000명일 때부터 연락이 와서 30,000명일 때 저한테 이 지표를 뽑아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향력이 얼마나 좋은지 피처링 스코어 이런 거를 뽑아주시고 이게 정확도가 한 85%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85%에서 90%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데 10,000명일 때부터 제가 한 300만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었고 이거는 30,000명일 때 분석을 돌려주신 건데 제가 3일 동안 공구를 하면은 예상되는 매출액이 360만 원부터 66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광고를 만약에 받는다면 다이어트 관련해서 제품 광고를 받는다면 180만 원부터 270만 원 정도의 제가 물건을 팔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계속 소통을 했는데 제가 팔로워가 이게 4만 명 정도 됐었을 때 분석을 한 번 더 돌려주신 거예요. 팔로워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평균 예상 매출액이 1,000만 원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놀랬어요. 3일 만에 제가 공구를 해서 제품을 팔면은 3일 동안 제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나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그렇게나 영향력이 높은 사람인가요? 하면서 상당히 신기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정확도가 85%에서 90% 맞대요. 여태까지 엄청나게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활동을 해보고 제품을 팔아봤는데 늘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안 했을까요? 거기서 제안하는 제품들이 다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써보지 않았던 거고 뭐 다이어트 효소라고 하고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하는데 무슨 당 같은 게 잔뜩 들어있고 입으로는 맛있는데 정작 살 빠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만 잔뜩 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한 겁니다. 제 양심에 너무 찔려서.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그냥 역시 다이어트 쪽으로는 내가 양심이 너무 세서 도저히 돈 벌기가 너무 힘들겠다. 그냥 전문성 버리고 역캠하듯이 외모나 팔아먹어야겠다. 왜냐면 내 외모를 보고 그냥 나랑 소통을 하는 것 자체로도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또한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패션이나 모델이나 아니면은 좀 외모를 이용한 걸로 좀 빠져야겠다. 이렇게 해서 인스타 팔로워를 지금 11만 명까지 키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 생각해봤을 때 스폰서 제의가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하루 만나는데 몇백만 원 준다는 사람 정말 허다해요. 제가 양심만 없었으면은 제가 어떠한 지조라든가 이런 굳은 양심이 없었으면은 쉽게 이렇게 노력해가면서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사람들 상담해주고 힘들게 돈 벌지 않아요.
다만 제 성격이 워낙 거짓말을 못하고 남 도와주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다 보니까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지, 제가 말도 안 되는 식단을 가져다가 사람들 속이면서 식단 상담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앞서 말했듯이 저를 종교처럼 믿고 저를 진짜 최고의 선생님이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해주시는 10명이 넘는 회원분들과 매일매일 소통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너무 커가지고 진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단 상담도 지금은 제가 14분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5명 정도로 나중엔 줄일 거예요. 근데 원래도 5명 정도만 늘 받고 싶었는데 이렇게 많이 받은 거는 제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정말 기구한 사연이 많으신 분들이 엄청나요.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렇게 질병 있으신 분들, 이런 건 질병은 고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진짜 모든 다이어트를 해보고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저를 딱 알게 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 아니면은 임신이 어려우신 분들, 살쪄서 뭐 이혼당하신 분들, 이런 듣기가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회원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어서 받다 보니까 누구는 받고 안 받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은 제한을 안 걸고 식단 상담을 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해주고 돕는 게 즐거워서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고 그래도 힘이 불끈불끈 나고, 그게 힘이 너무 나고 너무 즐거워서 제가 돕는 거지, 저도 나이가 많아서 체력에 받치고 힘이 듭니다. 쉽게 돈 벌고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였으면은 그냥 다이어트 제품 협찬이나 광고 같은 거 받고 아니면은 인스타로 공구를 했을 거고, 그런 거까지도 그냥 싫고 나 양심 없다 싶으면은 그냥 스폰 제한 받아가지고 돈 쉽게 벌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양심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 훨씬 양심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에 그런 생각으로는, 그런 나쁜 길로는 절대 한 번도 발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외모만 이용하고 양심을 팔았으면은 훨씬 더 쉽고 편안하게 지금처럼 오만 악플 안 받으면서 돈 쉽게 벌었을 텐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다이어트 협업 광고 온 거예요. 어제 하나만 해도 1월 9일에 메일이 4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름, 제품만 말하면은 여러분이 다 알만한 그런 제품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컨트롤 CV 하면서 드리는 답변은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심 감사드립니다. 다만 다이어트 제품은 일절 협찬 광고 받고 있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으시고 건강하세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써본 제품이 아니면 그거를 남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사회적인 양심을 가지지 못했어요. 예전에 제가 진짜로 생활이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완전 나락으로 가고 돈도 하나도 없고 빚만 가득한 채로 생활비도 안 벌리고 영양학을 알려주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도 막 벌기가 힘드니까, 그때 근데 이제 다이어트 쪽으로 계속 영양학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협찬이 아니라 광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금액도 꽤나 높았어요. 제가 워낙 대식가였고 그 당시에 먹방을 막 고기를 막 3kg, 5kg씩 먹어 제꼈을 때였으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접근을 하신 거죠. 혹시 저희 제품 이거 먹고 나서 사전자피 이런 것 때문에 배가 불러서 평소에는 고기를 5kg 먹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먹고 고기를 2kg밖에 못 먹겠더라, 이런 광고를 해줄 수 있냐, 이런 조건으로 꽤 많은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계속 저한테 광고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먹방 하는 애 치고 얼굴이 나름대로 좀 봐줄만 하니까 그냥 계속 브랜드 홍보 모델로 쓰고 싶으셨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 PD님,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차례 포만감을 못 느껴봐서 제 위장의 한계인지가 어딘지도 모른다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제품 홍보의 진실성이 없어질 것 같아서 다른 분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해도 뭐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빨리 거절을 했어요. 좋게. 왜냐면 너무 설득을 많이 하시길래 이렇게 좋게 얼른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절을 해야겠다. 네, 저희 쪽까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생각 바뀌면 응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네, 저는 위장의 한계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진짜 늘 그렇거든요. 저는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타고난 식사량 자체가 많은 거지 저는 배 터지도록 목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저는 그냥 대식가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맨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포만감이 든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조차도 싫어서, 이거를 먹고 다이어트가 된다 그거는 당연히 안 했었고, 이거를 먹고 포만감이 들더라 그 정도의 거짓말도 제가 못하고 그냥 그지 깽깽이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자라서 여러분들한테 맨날 무료로 식단 상담 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정말 좋겠지만 저는 몸뚱이가 아쉽게도 한계고 진짜 제 머리에 있는 지식을 USB로 담아서 여러분한테 다 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저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료 상담을 덩달아서 이렇게 겸사겸사 받고 있는 거지 사람들을 속여서 건강식이 아닌 이상한 식단을 알려주면서 종교처럼 만들어가지고 식단 상담을 판다?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회의 통념과 진짜 너무나도 정반대인 식단인데 그냥 저 하나 믿고 따라오셔서 하루에 못해도 막 0.3에서 막 1kg씩 쭉쭉 빠지세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저를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했더라도 그만큼의 감량이라든가 건강을 스스로 개선되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여태까지 저한테 그렇게 종교처럼 찬양을 하고 주아쌤이 최고다 이러면서 재등록을 하고 재등록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영양학 지식과 다르다고 해서 저를 무슨 약쟁이라든가 식단 상담 말도 안 되게 판매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부디 이 식단에 대해서 저라는 사람을 믿고 식단을 믿으시든 이 식단을 먼저 믿으시고 아 얘는 이런 애구나 하시든 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이 식단이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그 일반식보다 건강하다는 거는 무조건 팩트예요. 제가 요즘 너무 많은 악플과 오해를 받고 있다 보니까 언성이 점점 높아졌었는데 화내는 게 아니라 조금 억울해가지고 제 얘기가 어떻게 보니까 좀 길어졌고 결국은 이 식단이 얼마나 신빙성을 가지고 있냐가 여러분도 정말 궁금하실 텐데 이 식단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보고 통계 자료로 납득을 시켜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2 바로 식단 편입니다. 제 모든 회원님들이 엄청나게 효과를 보고 계시고 어떤 다이어트를 반복했는데도 도저히 안 빠지던 살이 쌤을 만나고 나서 빠져요. 이제 쌤을 알고 난 이후로 치팅하는 것도 먹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쌤이 진짜 최고예요. 쌤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맨날 듣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식단이 잘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효과를 보고 계신 이 식단이 어떻게 오해가 시작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지질 가설이라고 아직도 하거든요. 왜냐면 입증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질 가설이라고 불려요. 미국에서는 이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상식 같은 지방을 먹으면 병에 든다라는 이거를 지질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가설.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가설. 이 가설은 1913년도에 러시아의 어떤 학자가 토끼한테 혈청 콜레스테롤을 먹이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이 토끼 혈관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여러분 콜레스테롤 먹으면은 혈관이 막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근데 토끼는 초식동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은 육식동물입니다. 인류의 식역사상 99%를 육식동물로 살아왔고 지금은 잡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잡식을 한다고 해서 이 종 자체가 육식동물은 아니잖아요. 초식동물한테도 토끼한테도 이런 콜레스테롤을 먹였듯이 먹는다고 당장 죽는 거는 독밖에 없고 초식동물이든 육식동물이든 그 반대되는 식사 습관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동물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걸 먹으면은 병이 들겠죠? 요즘의 인류처럼. 자, 그래서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인간을 가지고 실험한 것도 아니고 토끼를 가지고 뭐 실험을 했다니 이거는 사람들이 납득이 가겠어요? 아이 뭐 초식동물한테 인간은 육식동물인데 초식동물한테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이게 엄청나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에 생리학자 중에 영양학자도 아니에요. 생리학자 중에 안셀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학고였어요. 학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 알고 있는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동맥이 막히고 심혈관 질환이 걸린다 이 말을 했었는데 약간 이거는 어릴 적에 아 소가 딸기를 먹으면 딸기 우유 나오나? 이 정도로 미개한 접근법이죠. 그 당시에 안셀키스는 자기의 가설이 맞다고 우기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까지 했었습니다. 안셀키스는 동물성 식품은 최소한만 섭취를 하라고 하고 식물성 불포화 지방이랑 곡류가 건강하다고 하면서 이 조작된 그래프를 내보였어요. 이 위에 거가 조작이 전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자기의 가설이 맞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전혀 이 위 관계로만 보면은 상관관계가 아예 없이 나오는데, 이 밑에 거를 내세우면서 지질을,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심혈관 질환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세웠습니다. 엄연한 논문 조작이면서 사기를 친 거죠. 이때 학계에서 다들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도 계속 콜레스테롤 얘기를 혼자 해가면서 별명이 미스터 콜레스테롤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안셀키스를 좀 똥멍청이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1955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치의한테 야, 이 대통령 왜 죽었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대통령이 왜 죽었는지 이유를 밝혀내라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주치의가 아까 말한 이 안셀키스랑 친했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워낙 유명했고 돌아가신 게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주치의한테 뭔가 책임이 떠넘겨지기 시작했고, 주치의는 지방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안셀키스의 얘기를 그대로 수용해서 그거를 미디어에서 연일 배포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방이 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안셀키스가 주장한 식품 피라미드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쓰고 있는 식품 피라미드예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야채를 먹어야 되고, 육류나 유제품은 적게 먹어야 한다. 이게 지금 7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70년 전 얘기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소작농들은 자신들이 농사지은 옥수수라든가 밀이라든가 그냥 곡식 같은 거를 위주로 먹으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정말 부자들만 건강하게 비만이 아닌 채로 고기도 먹고 우유도 먹고 비싼 거를 많이 먹고 살았었고, 대부분 가난한 모든 사람들은 비만이었고 병들어 있었고 곡식류를 위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옥수수, 콩, 이런 곡류들이 건강식이라고 하니까 신이 난 거죠. 모든 대중이 내가 먹고 있는 게 건강식이구나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회자되기 시작했고, 오히려 고기 먹는 부자들은 나쁜 사람, 병들 사람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정말 소수잖아요. 어쨌든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1980년대쯤에 미국에서는 고기랑 지방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장면도 자장면을 짜장면 하면은 짜장면으로 바뀌듯이 대중이 세상을 만듭니다. 어쨌든 세상이 다 같이 그렇다고 하니까 미국도 1980년대에 드디어 포화지방, 고기가 혈관을 막는다, 심혈관계에 안 좋다,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세다 보니까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안셀키스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일부고, 그리고 어떤 연구든 그 돈을 대주는 거는 결국은 업체예요. 연구하세요. 그 연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연구만 맨날 앉아서 하고 있으면은 그 연구의 논문에 돈이 어디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해 이롭게 얘기를 한다, 그거는 나라에서나 무슨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처럼 돈을 주면은 모를까, 결국은 업계에서 내가 원하는 가설에 맞게끔 좋은 연구 결과 내놓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미국 내 과학회지에서 말한 건데, 설탕협회가 후원한 연구는 설탕의 심혈관 위험도를 간과하고 지방의 위험도만 강조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으니까 제가 범인이야 라고 돌리는 건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설탕이 이렇게 세계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다 설탕업계에서, 음료업계에서 대부분의 연구를 후원했기 때문에 지방이 지금까지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트만 한번 가봐도 마트의 구성도 배치도를 보세요. 축산 물고기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리 힘을 합친다고 해도 그 수많은 가공식품들이라든가 아니면 설탕 음료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마트 가면은 탄수화물이 90%인데 이길 수가 있을까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셀키스의 후계자들이 엄청나게 양성되기 시작했죠. 애초에 시작한 가설에 맞춰서 연구 결과를 끼워 맞추는 행태가 여태까지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식이지침을 1980년대에 발표를 한 이후로 환자들이 진짜 미친 듯이 늘어나는 겁니다.
1950년대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1960년대쯤부터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는데 1980년대 식이지침을 발표를 했더니 사람들이 먹으라는 대로 먹고 지방을 안 먹고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환자들이 병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질 가설, 아직까지도 입증되지 못한 그 지질 가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의료 관련된 연구를 평가하는 국제단체 코크레인 컬래버레이션 과학자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춘 다이어트에 대한 과학적 연구 논문들을 대대적으로 분석을 했고, 아무거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18,000명들의 과학자가 엄선한 27개의 논문을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은 논문 보는 법 아세요? 인간에 대한 영향을 분석을 할 때 이거를 사람한테 실험을 했는지 아니면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했는지 교차 실험까지 해봤는지 진짜 식이 외에 다른 요인들이 통제가 원활하게 됐는지 그런 것까지 분석을 철저하게 시작을 하면은 이 세상에 제대로 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무방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18,000명의 과학자들이 27개의 논문을 셀렉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조사를 해본 결과 그래도 그 논문들이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코크레인 과학자들이 아까 그 안셀키스처럼 데이터를 조작했나 싶어서 로우 데이터 있죠. 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포화지방 섭취량이랑 심혈관 질환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로도 포화지방이랑 심혈관계 질환, 포화지방이랑 뇌혈관 질환 뭐 이런 거를 관련성을 관찰 연구를 해본 21개의 논문 분석을 또 해봤는데 거기서도 또 연관성이 없었어요. 오히려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뇌졸중이랑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포화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의 패턴을 되게 유리하게 HDL과 비슷하게 바꾼다. 이런 결론들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질 가설이 계속 입증받지 못하고 연구 결과가 아예 상반되게 나오니까 학계의 분위기도 얼추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90년대 말부터 비만의 주범이 식이지방이 아니다 이런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타임지인데요. 콜레스테롤, 계란을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콜레스테롤에 해롭다. 아까 말씀드렸던 1980년대 타임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990년대 때부터 콜레스테롤은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란 같은 게 건강식이라고 하고 아직도 탄수화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저 웃는 입을 고기는 아직도 조금 위험하니까 단호박 이런 탄수화물을 같이 챙겨 먹어라 이렇게 조금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14년에는 아예 대놓고 eat butter 하고 버터를 먹어라 이렇게까지 권장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식이 지침에서는 계란을 사람이 하루에 아무리 먹어봤자 이 20mg, 30mg의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계란 하나가 해봤자 100mg도 안 되는 콜레스테롤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 간에서 이미 하루에 맨날 3000mg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식이가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뿐더러 양 자체가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란을 하루에 1개만 먹어라, 2개만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애초에 그 식이 지침 자체에서 쿨하게 인정하고 잘못 알려줬다 미안하다 이제라도 그렇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꾸 제 대학교 무시하면서 국민대 식품영양학 겨우 석사가 무슨 자꾸 영양학을 알려주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하버드를 가지고 올게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하버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여러분 하버드 좋아하시죠?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2002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비만의 원인이 식이지방이 아니란 거를 역학 연구를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논문들이나 논문들 있죠. 하나하나 가설을 설정해서 그거를 검증하는 그런 논문 말고 역학 연구라는 건 뭐냐면 인구 집단에서 건강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 있죠. 그거를 어떤 결정 요인을 가지고 있는가 그 양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 통계 자체를 이용하는 그런 게 역학 연구예요. 코호트 연구. 그래서 연구 대상자의 질병 양상을 그대로 관찰하고 이런 인과적 연관성을 파악을 하는 거니까 되돌아봐서 파악을 하는 거니까 가설을 정하고 속이는 것보다 되돌아보고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그런 게 바로 역학 연구입니다. 보시면 미국 식이지침이거든요. 저 USDA가 미국 식이지침인데 이 저지방 식단을 권고한 이후로 미국인들의 비만율이 1970, 80년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1950년대쯤부터 지질가설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봤자 그냥 말하는구나 이거였고, 나라에서 1980년대에 딱 발표를 하고 미디어에서 계속 연일 이걸 터트리니까 지방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지방을 안 먹은 이후로부터 대규모 통계, 이 비만의 양상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는 비만율 변화 그래프고,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죠? 에이, 사람들이 나라에서 시킨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탄수화물이 직접적인 비례를 미치는지 가져와봐. 자, 이겁니다. 탄수화물 섭취랑 BMI 관계예요. 1960년부터 80년대까지는 점차 이렇게 하다가 1980년대부터 탄수화물을 폭발적으로 먹기 시작했고, BMI가 엄청나게 늘어서 과체중을 형성하기 이르렀죠. 그리고 탄수화물이랑 제2형 당뇨병, 예전에 제2형 당뇨병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1980년대 이후로 비만과 더불어 엄청나게 이 당뇨병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당뇨에는 탄수화물 말고도 여러 가지 인자가 요인을 많이 미치지만 결국 탄수화물 섭취랑 제2형 당뇨병의 관계가 엄청나게 정비례적인 양상을 띠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단 권고를 한 이 80년대부터 탄수화물 섭취도 엄청나게 늘었고, 비만이라든가 BMI라든가 이 당뇨병의 관계가 엄청난 정비례 양상을 띠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미 미국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학 연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02년 하버드에서 지방은 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어떤 논문들은 아직도 여전히 지방이 우리 인간의 가장 해로운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은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고기 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병들게 하는 건 인류가 그동안 먹어오지 않았던 식물성 기름이에요. 오메가6, 염증을 폭발하게 만드는, 여러분 오메가3가 건강에 좋다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메가6, 염증을 일으키고 비만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유도하는 오메가6 기름은 고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고기에는 정말 미미한 일부만 들어있을 뿐이고, 식물성 기름인 콩기름, 카놀라유 이런 것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포도씨유 이런 거 모두 다. 그래서 이것도 1960년대부터 소이빈 보시면은 콩기름이죠. 이 콩기름의 섭취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장농들 얘기했었죠.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게 맞다고 우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건강하다고 하면서 비건이 짱이다, 이런 식물성 기름이 포화지방보다 훨씬 건강하다라고 우기면서 1960년대부터 소이빈 기름을 많이 먹기 시작했고, 탄수화물 섭취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식물성 기름의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여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984년 고기랑 콜레스테롤 주의해라. 1999년 콜레스테롤 문제없다. 2014년 버터 먹어라. 여러분, 언제까지 1980년대에서 사실 거예요? 지금은 2022년입니다. Eat butter. 여러분, 기업은 윤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방법은 텍스트랑 마케팅 문구, 글, 누가 알려주는 거,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전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왜 말아먹었을까요? 누가 좋다는 거 해석을 해요. 제가 스스로 차트 분석하고 스스로 건강한 주식 종목 공부하고 이랬었으면 이럴 일이 없겠죠. 근데 왜 가장 중요한 본인의 건강은 남의 말 한마디 이렇게 휘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정말 많아지면 어디가 성장할까요? 환자가 많아지면 잘 팔리는 게 뭘까요? 영양제 많이 팔리겠다. 약도 많이 팔리겠다. 수술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보험도 많이 들 것 같아요. 사람들의 뇌를 조종하는 건 뭘까요? 다수의 무지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군중심리. 건강하다고 계속 광고를 하고 그 시장을 계속 유지하고, 그럴수록 그 피해는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득 좀 해봤어요. 어떻게 먹혔나요? 건강한 하루 화이팅!